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것인가, 매우 심각한 주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우울한 과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울하게 경제학을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비관적 낙관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1사분기 성장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정도 성장한 것인데요. 2% 성장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민간 소비가 0.6%, 거의 0%에 근접하고 있고요. 정부 지출은 0.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장률에 기여하는 두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수출과 설비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2.6%, 그리고 민간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 전기 대비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설비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16.1%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성장이 굉장히 우울하죠. 이 수치는 2017년 4분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4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 그 4분기에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F는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5%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2.5%는 달성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사분기부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만 그런가, 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G2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26일 1사분기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연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2%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전기 대비로 그냥 계산해보면 0.8% 성장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으로 정부 지출을 문을 닫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1사분기에 한 마이너스 0.3% 정도 이 셧다운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마켓 컨센서스, 시장에서 생각하는 1분기의 성장률은 한 2.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포인트나 더 높게 미국이 3.2%의 성장을 한 것은 미국 경제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대체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조금 1사분기 성장률을 좀 빨리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4월 17일 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6.4%를 성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전기 대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기 대비로는 1.4%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율로 계산한다고 할 경우는 한 5.6% 정도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중국의 성장세는 3분기 연속 지금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재고가 그동안 많이 쌓였던, 물건이 안 팔려서 쌓였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생산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성장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급했죠. 그래서 1사분기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정부 지출을 늘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은 기업들, 그다음에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가세, 부가가치세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증치세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크게 감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에 관련해서 각종 감면 조치를, 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만드는 추경이 한 6조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렇게 소득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의 규모가 10배나 됩니다. 한 60조 정도, 우리 돈은 한 60조 정도의 이 감세 조치를 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소비세를 좀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럭저럭 감세 정책의 효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장세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번 금융위기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시중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10년 주기설 뭐 이렇게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쨌든 간에 10년이 지나서 아직 금융위기가 뭐 대규모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뭐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틴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Chief Economics Commentator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직관과 논리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 현상을 볼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숫자로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틴 울프는 바로 이러한 직관과 논리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주 이제 칼럼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칼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월 20일 날 다음번 금융위기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돈이 아직도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그동안 해오다가 좀 조절에 들어갔죠. 마틴 울프는 이럴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많이 풀린 돈이 여전히 지금 갈팡질팡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나칠 정도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마틴 울프가 금융 위기가 불가피한 이유를 한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 금융 자본의 속성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규제가 없는 곳으로 이제 찾아서 가게 되는데 이 규제 회피 성향 때문에 결국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제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금융 규제 당국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금융 부분에서 취약성이 지금 쌓이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2007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그림자 금융 규제 당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러한 금융자본의 규제 회피 그 성향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입니다. 이념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융자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이념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규제 완화는 바로 경제적 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울프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다. 그런데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한 규모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적절한 차원에서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월가의 막강한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미국의 정치권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미 대선이 있게 되고 이런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결국 이 월가의 돈이 결국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금융자본이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하는 기부의 금액은 7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또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위기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낮은 실질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목금리도 물론 낮고 실질금리 수준은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은 저축률을 가져오는 요인을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로 이제 나눠서 본다고 할 경우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고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가, 중국을 대표로 할 수 있죠. 이 국가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열악한 그 사회 안전망, 뭐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투자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분기에 우리의 투자 마인드가 이제 실종된 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입니다. 비즈니스 센티먼트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장기 침체가 다시 도래됐다. 이런 논란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잘 극복되는 과정에서 미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재무장관을 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고 총장까지 했죠. 레리 서머스가 구조적 장기 침체가 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구조적이라는 것은 시클리컬, 경기 변동적인 그런 침체하고는 달리 장기적인 침체 현상이 아마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경기라는 것이 소위 L자형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낮은 실질 금리의 시대는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레리 서머스가 얘기하고 있는 구조적 장기 침체의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